팀장님께서 아시는 성수동에서 가장 비싼 곳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찾아봤던 데 중에 제일 비쌌던 데는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기준으로 하루에 1억까지 봤어요. 아 부럽다. 무인사 매거진 비공식 트렌드 에디터 수호입니다. 브랜딩 서포트하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트렌드 집합체라고 봐도 그쵸. 무방합니다. 저랑 종진님 같은 프민 피플들의 필수 스팟이죠. 팝업입니다. 와. 팝업 자문위원님 앞에 계신데요. 팝업 스토어 전문 기업 스트리트스팟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팝업 자문위원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팝업 스토어를 무려 8,000개 넘게 진행하셨다고. 와. 다 맡으신 건 아니시죠? 나이가 한 80살 정도. 제가 다 했던 건 아니고 일단 저희 회사는 팝업 스토어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제공해드리는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 그리고 팝업에 들어가는 인력, 프로모션, 상품까지 모든 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저희는 네. 수호님이랑은 조금 인연이 있는 게 네. 예전에 크림소다 앨범 관련해서 맞아요. 팝업을 하셨을 때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거예요. 실제로 크림소다도 판매하고 네. 하면서 되게 재밌는 팝업 이벤트였는데 다들 오시면은 네.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팝업해야 될까요? 뭐 그냥 뭐 나눠주는 게 팝업인가요? 맞아, 아니면 뭐 맞아.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비공식 트렌드로 팝업을 한다.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제안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시작하자마자 테스트를 일단 저는 디렉팅이나 컨설팅을 할 때 네. 고객 조사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공식 트렌드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아. 수호님께 어떤 걸 원하고 종진께 뭐 어떤 걸 원하는지 해서 그걸 공간에다가 실현시켜 드리려고 좀 아이데이션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목소리와 어떤 이런 톤이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목소리와 톤이었어요, 방금. 이제 본격적으로 팝업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이 2021년쯤부터 좀 트렌드로 급부상하더니 팝업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500개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라고. 이제 성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봐도 이제 점유율 1등. 한 주에만 확인된 데이터만 40에서 5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팝업이 많이 열릴수록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인기 있는 팝업 트렌드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팝업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판매형, 그리고 체험형, 전시형 이렇게 나눠요. 성수를 포함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딩을 목표로 하는 이제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가장 많이 열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카테고리로는 이제 뷰티나 잡화 쪽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화점, 쇼핑몰 같은 대형 유통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매출이 중요하다 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보장된 그런 판매형 팝업 스토어가 열려요. 아이돌 팝업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명확한 팬덤이 있는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굿즈들은 제가 실제 팝업 할 때 납품했었던 굿즈들이고요. 게임사들에게 납품했던 마우스 패드라든지 그런 키링 이런 것도 있었고 맨 끝에는 타로 카드거든요. 게임이 그때 컨셉이 타로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타로 카드가 만들어 나왔고 가격이 되게 비쌌는데 완품됐었던 129,000원이었어요. 와. 여기 보이는 이제 스포츠 요 상품은 골 때리는 그녀. 네네네, 알아요. 그거를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들 말고도 무신사처럼 그런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페스타 형식의 팝업도 요즘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스타 형식이요? 페스타 형식. 그게 어떤 느낌이죠? 무신사 뷰티에서 이제 최근에 했었던 뭐 어워즈 팝업처럼 축제처럼 방문객들이 와서 이제 경품도 많이 받아가시고 페스티벌 형식. 맞습니다. 아. 그런 형태의 팝업이 많이 열리고 있다. 확실히 팝업 스토어가 너무 많아지면서 컨셉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아이디어 승부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도 이걸 업으로 삼고 있지만 네. 매번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점점 높아지고 고객님들도 팝업 스토어를 많이 다니시니까 네. 새로운 경험을 매번 원하세요. 아, 이거 알죠, 그거를 이제 알죠.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거나 직접 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걸 몇 개 소개해드리면 나이키 우먼스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진행했던 행사에서 소리를 일정 데시벨 이상을 높이면 경품을 주는 거였어요. 다 같이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임을 하니까 너도 막수를 100m 이상 쳐가지고 참여를 해서 재밌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리나님이 무신사 뷰티의 모델로 계시는데 무신사 뷰티 어워즈 팝업 아까 말씀드렸던 페스타 팝업을 했었는데 고객님들에게 이제 손바닥만한 스쿱을 주고 이거를 이제 퍼가는 만큼 경품을 주는 걸 화장품이요? 진행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와. 화장품을 줬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이득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아, 이런 거 재밌네.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데이터를 보니까 저 행사 기간 중에만 12만 명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뷰티 팝업의 대표 성공 사례 같은 거를 말하면 저는 꼭 손꼽아서 얘기하는 행사입니다. KBO 관련 팝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참여형 이벤트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이벤트였어요. 재밌는 거 또 있네요. 언더웨어? 브랜드. 맞아요. 베리씨. 기존에 입던 속옷을 가져오면 브랜드의 새 제품을 교환해주는 친환경적인 파격적인 이벤트. 베리씨라는 브랜드의 언더웨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고객들이 체험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말로 이거 좋아요, 화장품 좋아요, 뭐 속옷 저희 좋아요 하는데 이제 제품을 무료로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브랜드 입장에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 팬덤 팝업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 팝업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이 아이돌의 팝업. 제로베이스원, 스트레이키즈, 키플립 되게 여러 개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가장 다른 점은 아무래도 팬분들의 팬심이 몇 배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몇 배로 더 준비해야 되고 현장에서 멤버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별명을 부르면서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별명도 알아야 되고 멤버분들이 뭐 광고를 뭐 찍은 거는 없는지 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만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야, 쉽지 않다. 이번 주 목요일 날 NCT 드림 팝업을 해요. 예. 거기가 지금 좀 걱정인 거는 이제 팬분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목표를 해야 되니까 1층에 사람 몇 명 놓고 교대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런 전체 스케줄 라인부터 해가지고 아이돌 팝업은 하면 채용하는 인력 규모가 기본이 5, 60명이에요. 그분들을 다 채용하고 면접 봐야 되고 이 사람 이름 뭐죠? 시험도 보고 오, 맞아. 수업 거 진짜니까 갑자기 다른 멤버 거 주고 이러면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10년 전에 SM이 국내 연예 기획사 최초로 팝업 스토어를 시작했는데 2013년도 명동에 SM타운 매장 오픈. 팝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치, 그때 당시에는 이 팝업 스토어다라는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수호님도 이 지금 명동 SM타운 가보셨나요? 갔었죠. 당시에 저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고른 걸로 뭐 만든다 이러니까 뭐 색깔도 골라라 막 이러니까 저희 취향대로 고른 거였죠. 뭐 네. 글도 쓰고 네네. 했는데 그걸 다 반영해서 디자인도 나오고 굿즈들이 나오는구나. 그때는 그게 팝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팝업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팝업의 시작인 거네 그때쯤. 다양한 아이돌 굿즈를 전부 다 판매한 것도 그렇죠. SM이 최초이지 않을까.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SM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SM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팝업 쪽에는 되게 좀 진심이다라고 느껴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비공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성수가 몇 년 전만 해도 하플이 될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뭘 좀 사놨어야 되는데. 되게 놀랍고 또 기분 좋기도 한 소식이 있었던 게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성수동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매력적인 동네로 성장을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러닝을 하고 성수동을 거쳐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네네네. 사람이 너무 많길래 이거 뭐지? 해서 가까이 가서 좀 보니까 다 외국분들이시죠. 외국말밖에 없는. 그래서 혹시 알아볼까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수가 팝업 성지 한국의 브루클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강남보다 좀 비교적으로 저렴한 땅값도 좀 유명해진 것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성수가 네. 공업단지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잘 맞물렸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심에는 대림창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림창고가 예전에는 이제 제철소랑 정미소로 운영했었던 폐창고였어요. 기획사에서 거기를 지금의 문화공간으로 최초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공간도 크고 청고도 높으니까 브랜드 런칭쇼라든지 프로모션 쇼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샤넬에서 파격적인 패션쇼를 하고 나면서 그랬어요? 와. 입소문 엄청나게 타기 시작했어요. 샤넬 쇼를 대림창고에서 했었구나. 샤넬이 하고 나니까 어딘데 하면서 점점점 퍼져서 지금의 성수의 팝업과 같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샤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그리고 대림창고 리모델링 하신 기획사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지. 그때 그 감각으로. 야, 진짜 종진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파이팅. 다음에 제2의 성수를 한번. 예전에 뉴욕의 공장 단지였던 이 브루클린이 오늘날 힙스터들의 성지로 자리 잡은 것도 다양한 그런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성수동도 사실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무신사 이런 기업들이 동네를 활성화시켜주는데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자면 무신사 그 스탠다드 네. 이 매장이 있는 곳이 그 주변으로 진짜 또 다시 한번 핫해지죠. 핫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은 사실 무신사가 좀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아니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무텐다드나 뮤신사 뷰티 데님 창고가 저는 이미 성수의 아이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님 창고도 지금 무신사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예전보다 더 잘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종진님 대림 창고는 가보셨어요, 근데? 대림 창고는 예전에 그런 카페 형태로 운영하실 때 종종 갔었는데 수빈님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대림 창고 거의 맞은편이 저희 회사여서 엄청 자주 가요. 그래서 1분기에만 100만 명이 왔다 갔다 100만 하고 명.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수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주변 상권의 매출의 60%가 외국인 분들 그죠?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50% 넘네. 대박이야. 성수가 월드 핫플로 성장 중인데 파워 인기가 치솟는 만큼 임대료도 치솟고 있죠. 임대료가 치솟으면 나가야 되고 그쵸. 그러면 상권이 죽고 수레바퀴거든요. 운명이 수레바퀴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현장에서 부딪히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체감되시나요? 일단 팝업을 기획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료를 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팝업을 3일 운영한다고 하면 대관을 5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돈이 임대료에만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나가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되게 오르는 추세고 이 금액대에서도 예약하려면은 보통 2달에서 3달 전에는 해야 안정적으로 베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팀장님께서 아시는 성수동에서 가장 비싼 곳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찾아봤던 데 중에 제일 비쌌던 데는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기준으로 하루에 1억까지도 봤어요. 부럽다. 내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하루에 와, 100억 하루에 이면- 1억이면 진짜 비싼 거다. 와 하루에 1억이면 저는 근데 이게 되게 놀랍게 느껴지는 게 어쨌든 그 단기간에 하는 그런 팝업에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 정도의 인풋을 넣어서 할 만큼 팝업 스토어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걸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그 팝업 스토어만으로 지금 임대료나 이런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윤이 남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형 팝업 있잖아요. 네, 그건데 이제 팬덤이 확실한 예를 들어서 뭐 엔터 팝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아니면은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수는 그런 브랜딩을 목표로 한 참여형 팝업이 그래서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예전에 온라인에서 태우던 거를 이제 오프라인에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브랜딩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보면 투자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목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말 나온 김에 좀 제가 재밌는 지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 예전에 이제 성수에서 팝업한다 이러면은 그 지역이 이제 연무장길이었거든요. 대림 창고를 기준으로 서연무장길, 동연무장길 이렇게 나눠요. 네. 팝업의 중심이 그 중에 서연무장길에서 많이 열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동연무장길로 많이 이동되는 추세거든요. 동연무장길이 뭐 특별히 핫해졌다기보다는 대기업 분들 네네네네. 이제 서연무장길에서 팝업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플래그십 스토어가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아디다스라든지 뉴발이라든지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베뉴가 서연무장길에는 이제 팝업할 공간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쪽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연무장 쪽이 디올 성수도 사실 맞아요. 랜드마크처럼 완전 돼버렸잖아요. 다들 포토스팟으로 거기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랬는데 원래 디올도 팝업 형태로 거기를 운영했던 거여서 영업 목표 기간이 6개월 정도였대요. 근데 브랜딩적인 면에서 바이럴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아예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좀 가로수길 핫했는데 가장 핫했는데 임대료 상승 이슈로 좀 상권이 줄었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맞아요. 연무장길도 근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안전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도 성수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진짜 궁금했어요. 주변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 기존에 원래 이제 잘 계시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는 뭐 그런 현상.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걸 이제 성동구에서도 이제 가로수길에 그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기존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팝업 스토어나 그런 공간 베뉴를 대여해주는 공공 팝업 스토어라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고 저희 회사랑 지금 무신사도 같이 들어가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건물들이 성수에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고 대표적으로 소담상해라는 그런 베뉴가 그런 식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료가 또 높아지니까 또 트렌드로 반영되는 게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네. 예전에 일반적으로 일주일, 길게 하면 2주씩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단기 팝업이라는 형태로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나아가서 어떤 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게릴라 이벤트처럼 팝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이제 빙그레에서 이제 왕실 초코라는 초코우유를 하나 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름에 맞게 그 조선시대 신화 복장을 입고 네네. 가마에다가 이제 왕실 초코 그 피규어 같은 걸 얹어서 행차 같은 걸 한 거죠.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바이럴이 되게 잘 됐겠네요. 좋았다.
잘 되는 팝업과 잘 안 되는 팝업 차이점이 있을까요? 해보셨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구조화 작업. 이게 이제 예산이 딱 잡혀 있잖아요.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강의 이게 들어왔네. 제게도 이게 도움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예산이 딱 있으면 요거를 이제 돈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퍼센트지를 잘 나누는 거죠. 그 밸런스를 잡는 작업이에요. 대관료에 너무 많은 비용이 산정된다라든지 네. 뭐 운영비가 너무 적게 산정된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게 되면은 꼭 행사장에서 뭐가 하나가 펑크가 나요. 운영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컨텐츠 대폭이 너무 적다라든지 그래서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는 스위트 스팟. 저희가 오늘은 팝업이 주제이니까 네. 특별히 패션 핫플, 우리도 또 핫플 많이 아니까 종진님 과거에 좀 어디를 좀 누비고 다니셨나요? 어디서 좀 놀았다라고 표현하기엔 제가 진짜 못 놀거든요. 놀 줄을 모르긴 하는데 네. 패션 핫플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니까 저희 때는 사실 그 로데오가 붙은 그 거리들 있잖아요. 아, 로데오. 뭐 압구정 로데오, 뭐 홍대 로데오. 압구정에는 백화점들도 많고 명품 스토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구경하고 싶으면 뭔가 압구정 로데오에 갔었던 것 같고 그렇죠. 홍대 로데오 이런 데는 에일랜드 같은 거. 아, 에일랜드 있어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뭐 그러니까. 인기를 누렸던 여러 브랜드들, 뭐 아페세, 오, 아페세 맞아. 데님을 아. 구매하려면 에일랜드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다녔었죠. 근데 요즘은 연무장길, 경리단길, 용리단길 이러면서 그런 무슨 길 이런 것들이 핫플의 뭔가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수호님은 그럼 20대 때 어느 거리에 쇼핑 좋아하셨어요? 코엑스. 코엑스. 와. 그 뭔가 다 있는 그 그쵸, 다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저는 최근에 다녀온 핫플이라면 그 아우로볼이라고 있어요. 아, 세티스파이, 디스트리비전 뭐 이런 선글라스 브랜드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팝업이었는데 네네네. 많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홍대 맞아. 정식 오픈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갔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수빈님은 핫플 다 아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나요? 좀 떠오르는? 지금까지 좀 지겹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연무장길을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맛있는 뭐 맛집이 좀 있고 뭐 예쁜 카페 있고 해서 방문을 했다면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그십 스토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쇼핑까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그 리빙샵들도 지금 많이 오픈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29cm에서도 거기 이제 리빙샵 오픈하면서 볼 것들이 패션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 저는 성수동에 있는 편집샵을 한 곳을 추천하자라고 하면 엠프티라 그래서 외국 분들한테는 사실 더 핫한 지금 편집샵이라고 해요. 뭐 해외 브랜드들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일본의 그라운즈, 뭐 아니면 로아, 뭐 마린세르 같은 뭐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아닌 하이판 브랜드들 다 모아놔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집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최근에 메가스토어라는 거를 오픈 준비하고 있거든요. 5층짜리 건물을 총으로 하고 복합 문화 멀티샵 공간. 문화 네.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성수 피플로서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백화점이네요. 백화점을 만드네. 와, 무신사 백화점 만든다고? 확실히 그 우리 무신사가 우리 무신사? 우리 무신사죠? 네, 우리 무신사가 성수동에 지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우리 무신사가. 무신사 내 회사면 좋겠다. 최근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한남동이나 서촌 이런 데 상권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여러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그 한남동 메인 거리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한남동 메인. 알로도 생기고 있고 아, 거기가 알로 네. 하고 있어요. 아디다스도 들어왔고. 네. 저희가 또 업로드 시점이 7월 말이거든요. 좀 갈만한 팝업이 있으실까요? 또 7월 말에 제가 직접 디렉팅해서 오픈하는 팝업이 하나 있는데 장소는 무신사 스페이스 성수고요. 아, 역시.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KBL이랑 네. 라인 프렌즈가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팝업이에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가셔도 좋고, 네, 농구를 잘 몰라도 라인 프렌즈 좋아한다 하면 가셔도 두 분 팬분들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팝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팝업 트렌드도 트렌드인 거잖아요. 네. 이 트렌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는 당분간은 여전히 쭉 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흔히들 경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모바일이나 미디어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팝업 스토어라는 말로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쭉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팝업의 트렌드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영화 하나를 개봉해도 아, 그치. 팝업을 하고 팝업을 하니까. 드라마 하나에도 팝업을 하고 브랜딩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프라인 공간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팝업 스토어
트렌드에 대해 한 줄 평을 하자면 팝업 스토어 오행시. 와. 이게 나야 이게. 팝, 팝콘처럼 터지는 브랜딩 아이디어 업, 없으시다고요? 스, 와, 이거 나온다고? 스위트 스파커 함께하세요. 토, 터질 거예요. 어, 모닝사도 잊지 마세요. 와. 스위트 스팟이 살렸다 이거.